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승연의 집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분 한 분 모셨는데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이신 김예림 변호사 초대해서 부동산 관련된 이야기, 또 정비사업, 재건축 관련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슈들을 한 5가지 정도 꼽았는데요. 지금 현재 부동산 공급 대책이 나왔습니다. 관련된 내용들 전달해 드릴 텐데요. 그쪽으로 봤을 때는 또 재건축에 대한 이슈, 완화, 이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 극적인 타결을 했다라고 하고 또 합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둔천주공 이야기 또 짚어볼 텐데요. 그리고 김예림 변호사께서 말씀하실 내용들, 재개발하고 재건축의 차이점,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차이점 알아보고 또 직접 변호사분이 픽한 지역들, 선정한 지역들, 또 투자금에 맞춘 그런 지역들 짚어주신다고 하니까요. 시청 끝까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깡통 전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전세금이 지금 많이 떼이고 있는 세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전세 관련된 사기 유형들 한번 짚어보고요. 또 깡통 전세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지 이 내용들 김예림 변호사하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승연의 집담 시작하겠습니다. 송승연의 집담 시작하겠습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죠. 김예림 변호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예림 변호사입니다. 네, 어떠세요? 요즘 바쁘시죠? 네, 요즘 많이 바쁘죠. 네. 어떤 일이 좀 바쁘세요? 대부분 이제 상담이나 소송 관련해서인데 저는 이제 부동산을 전문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대부분 부동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좀 문의를 많이 주시는 것 같기는 해요. 뭐 문의를 주신다고 하면은 요즘에 부동산 이슈가 글쎄요, 뭐 문재인 정부 때 워낙 뜨겁고 핫 이슈다 보니까 좀 조용할 것도 같은데 어떤 부분에서 좀 의뢰들이 들어오던가요, 요즘에? 사실 이제 그 지난 정부에는 부동산 대책이 너무 자주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것들이 조금 이제 세금 관련해서 헷갈리셔가지고 연락을 주시는 게 많았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는 사실 이렇다 할 뭐 부동산 정책이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약간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오히려 뭐 전세 사기라던가 뭐 이런 것들 관련해서 좀 문의가 요즘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제가 뭐 아무래도 뭐 부동산 일을 하다 보니까 기사 이런저런 거 접하면은 뭐 김예림 변호사 이름이 워낙 많이 나와가지고 제가 한번 좀 직접 좀 모셔보자 뭐 그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그 전세 사기나 이런 부분 얘기는 좀 뒤에 저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뒤에 한번 들어보고 최근에 그런 뭐 글쎄요 뭐 사람들마다 느끼는 감정이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그 재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좀 독특하다. 뭐 그런 상담 사례들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시청자분들에게 좀 얘기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뭐 깡통 전세나 뭐 이런 거 관련해서도 많은데 이거는 뒷부분에 가서 좀 설명을 드리고 제가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도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입주권 관련된 분쟁이 정말 황당한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재개발 구역에 뭐 아파트를 그 주택을 매수를 하시면 무조건 입주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단순하게 이제 거래를 하시는데 실제로 분양 자격이 너무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무허가 건물이라던가 뭐 땅이라던가 그리고 또 이제 한 구역에 여러 채를 가진 이제 다물권자한테 뭐 양수를 한 경우라던가 이런 경우에는 잘못하면 입주권이 안 나오거나 아니면 매도인이랑 입주권을 공유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황당했던 사례는 한남동의 한 재개발 구역이었어요. 근데 여기가 재개발이다 보니까 무허가 건축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입주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이 무허가 건물 확인원까지 확인하고 사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무허가 건물 확인원에 있는 번지에 무허가 건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투자금은 10억도 넘죠. 지금은 이제 한남동 같은 경우에는 평균 이제 투자 금액이 25억 정도가 될 정도니까 이제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인데
근데 또 하필 이제 그 번지에 무허가 건물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관련해서 최근에 무허가 건물 확인원이 또 새롭게 등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냐 없냐를 두고 뭐 분쟁이 있었던 사례도 있고, 또 한 번 이제 상계동의 한 재개발 구역이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세 채를 가지신 분이, 한 구역에 세 채를 가지신 분이 그 중에 두 채를 각각 다른 사람한테 판 거죠.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제 이게 입주권이 매도인과 공유로 나오니까 계약을 취소하고 싶다라고 하셔서 오셨는데 소송을 해서 이겼어요. 그리고 나서 또 우연히 다른 분한테 연락이 왔는데 그 나머지 한 분인 거예요. 그래서 참 이런 우연이 있구나라는 그런 일도 네, 있었죠. 네, 굉장히 황당한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거 보면은 뭐 한남동 같은 경우 10억 투자였다가 지금 25억 정도 투자 금액이 변한 상황이다 보니까 재산에 대해서 아무래도 뭐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맞아요. 그런 거는 결국 그 재산의 그 차이가 크다 보니까 뭐 소송까지도 갈 수밖에 없고, 네. 또 지금 뭐 입주권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런 부분도 뭐 무허가다 아니다, 그리고 지금의 뭐 여러 가지 뭐 입주권에 대한 제도도 있지만 과거에 대한 그 제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경우 안에서 여러 뭐 상충되는 내용이 있다 보니까 골치 아프겠네요. 그런 분들이 찾아오면은 보통 뭐 심정이 어떻습니까? 되게 궁금해요. 그게 사실은 네. 이게 제가 당사자가 아니라서 100분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 10억, 20억 굉장히 큰 돈이고 네. 지금은 투자 가치가 훨씬 높아졌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대부분 이게 전 재산에 투자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말 암담하실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막상 좀 담담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긴 돈이 하고. 많으신가 보네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일단은 조합에 이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가면 좀 조합에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에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소송해서 오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결을 원하기 때문에 좀 방법이 없으시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뭐 일반적으로 접하기는 좀 어렵다 보니까 이런 지금 저희 프로그램 취지 자체가 이런 내용들 정보를 접하는 게 어려운 그런 시장 환경 안에서 그래서 좀 정보를 드리고자, 그리고 저희가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여기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좀 더 디테일하게는 뭐 강연회라든지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좀 뭐 문제점들을 미리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좋을 것 같아가지고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그때 뭐 강연자로 역시나 뭐 김예림 변호사가 나오시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네. 이런 입주 절차라든지 뭐 예민할 수밖에 없는 게 결국 아파트 네.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아파트를 받기만 해도 뭐 큰 뭐 이익이 있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집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결국 이런 아파트 시장이라든지 분양 시장을 바라보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분양이 최근 들어서 미분양 양도 늘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분양률이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분양사도 그렇고 시행사도 그렇고 자꾸 광고에 대해서 좀 과장하는 그런 형상들도 나오고, 심지어는 외제차를 준다고 하질 않나, 네. 뭐 명품 백을 준다고 하지 않나,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요즘 분양 광고업계 뭐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관련된 기사도 좀 본 것 같은데. 이게 사실 분양 광고에 나와 있는 내용만 보고 대부분 분양 계약을 체결하시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이게 분양 계약 단계가 뭐 아파트를 다 지어놓고 이제 하는 경우라기보다는 선분양이잖아요. 네, 맞아요. 대부분 선분양을 하다 보니까 이제 모델하우스나 아니면 분양 광고 내용만 보고 이제 분양 계약을 체결을 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광고의 내용과 좀 이제 실제 지어진 아파트가 다르다, 이런 경우가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좀 극단적으로는 아파트 이제 창문으로 내려다봤더니 무덤이 보인다라던가 아니면 묘지 뷰 네, 그거. 네, 네. 그래서 이거를 무슨 뷰라고 하던데 잊어버렸는데 뭐 그 조상 네. 무슨 뷰 있잖아요. 네. 조상복합이라고. 맞아요. 조상복합. 네, 그렇게 네. 부르시더라고요. 그러시고 이제 아파트를 다 지었더니 지하 주차장이 없더라. 그래서 원래 설계에 지하 주차장 자체가 없었고, 그리고 이제 뭐 분양 광고 시에도 이제 지하 주차장 뭐 그림은 하나도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막상 지어지고 보니까 이제 조금 다른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러면 이제 계약을 취소를 한다거나 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거나 뭐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현실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인정되기가 좀 어렵다는 거를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이제 그 법원은 어떤 입장이냐면 광고는 그냥 광고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걸 분양 계약의 내용에 포함됐다고 보질 않아서 뭐 계약을 취소한다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이런 것들 많잖아요. 분양 광고에는 뭐 근처에 학교나 지하철역이 생긴다고 해서 뭐 계약을 체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계획이 없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뭐 분양 광고와 달리 됐을 때 어떻게 보느냐, 이것도 법원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계약 체결하시기 전에 이제 미리미리 확인하실 수 있는 거는 확인하시는 게 좋겠죠. 그 분양 광고도 보면 약간 애매모호한 문구들이 있어요. 뭐 예정이라든지, 네, 맞아요. 그죠? 네. 그거 다 피해 나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뭐 그런 부분이나 또 이 사기하고 과장하고의 그 경계, 뭐 약간 소위 말하는 그 담벼락 위에 서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것 같고, 조금 본인들이 약점이라고 지적되는 것들 같은 경우는 진짜 뭐 깨알로 네, 써 있는. 맞아요. 예. 근데 뭐 모델하우스 거기에 돋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 찾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법원의 판결이 워낙 또 약하게 느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점점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법원에서도 뭐 허위 과장 광고 관련해서 손해배상 책임이나 이런 걸 많이 이제 인정을 해주는 분위기로 가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예정이라던가 뭐 이런 문구를 넣었을 때 사실 책임을 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분양 계약 내용에는 막상 그런 내용이 하나도 포함이 안 돼 있는데 사실 아시겠지만 너무 깨알같이 적혀져 있기 때문에 그걸 다 확인하고 분양 계약 체결하지는 않으시거든요, 보통. 근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부분들은 좀 일정 부분 확인을 하신 다음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뭐 폰트 사이즈를 도대체 몇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핀셋으로 쓰는 것 같지도 않고 참 독특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앞으로 지금 최근에 그 뭐랄까 250만 호다, 270만 호다 주택 공급을 계속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앞으로도 분양 물량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고, 또 민간 시장에서는 그 재건축 단지에서 또 신규 일반 공급 물량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슈로 작용을 할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최근에 그 재건축에 대해서 떠들썩하냐. 또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왜 사업성하고 왜 이어지는 거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조합들 같은 경우는 재건축 부분에 있어서 안전진단이다, 또 소위 말하는 그 재초안이다, 이런 부분들을 좀 규제를 좀 완화해달라는 요구가 많잖아요. 네. 왜 이것들이 어떤 차이들이 있고 왜 또 사업성하고 연결이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어떤 내용들이라고 봐야 될까요? 말씀하신 재개발, 재건축 중에 안전진단이랑 지금 재초안 문제는 재건축에 한정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기존에 사실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보다 공공성이 훨씬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뭐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된다거나 뭐 이런 공공기여에 관한 의무들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재건축은 사적 자체의 영역으로 좀 보다 보니까 이런 규제들이 많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건축 단지 위주로 투자 수요가 많이 몰렸던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재건축 아파트 값이 너무 올라가니까 이거를 좀 이제 규제를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온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말씀하신 안전진단 강화한 거, 그리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다시 부활해서 이제 적용한 거, 그거 두 가지로 좀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안전진단은 일단 재건축에서 이게 재건축이 필요한 것인가를 판단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1차, 2차, 3차로 정해져 있고, 1차는 현장에 나가서 그냥 대략적으로 보시는 거, 그리고 그 다음 정밀 안전진단을 하고 적정성 검토를 하는데, 이게 뭐 여러 가지 요소를 보죠. 그래서 뭐 노후도를 본다거나 구조 안정성을 본다거나 거주 환경을 본다거나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해서 이제 D등급 이하가 나와야 이제 재건축이 가능한 건데, 근데 이제 이거를 지난 정부에서 구조 안정성 비중을 굉장히 높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눈에 보이기에도 뭐 균열이 있다거나 뭐 치마가 있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문제가 있어야 통과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안전진단 신청한 3곳 단지 중에 2곳은 탈락을 했다고 하죠. 이렇게 되면 사실 초기 재건축 자체를 시작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제 그 재건축 아파트를 통해서 새 아파트를 공급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8월 달에 대책 나오는 것에서 이제 안전진단을 좀 완화하는 부분이 구체화가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는 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경우 이게 되게 이제 막 분노하시는 지점이기는 한데 내 돈 벌어서 네. 내가 하겠다는데 그리고 내가 그죠? 이제 몸테크 했는데 네. 이거를 왜 나라에서 뺏어가냐 네. 이렇게 좀 약간 분노를 하시는 지점이고 실제로 헌법재판소에서도 이거를 한참 동안 묵혀놨다가 7년 만에 정권 바뀌니까 이제 그 합헌이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었죠. 그전에 위원이었잖아요. 네, 위헌은 아니고 그 계속 이제 얘기가 있었죠. 위헌 논란이 컸었고 사실 위헌 요소가 강하죠. 네, 재산권 침해 요소가 강하고 이게 아시겠지만 재건축 부담금 자체가 굉장히 적은 금액이 아니라 뭐 강남 모 단지는 7억, 10억 이렇게 나온다고 하잖아요. 이거는 사실 엄청난 재산권 침해인데 그래서 이거는 간단히 생각하시면 재건축으로 이제 그 만들어진 초과 이익에 1인당 이제 3천만 원 이상이면 최대 50%까지 이제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거를 지자체에서 걷어서 뭐 임대주택을 짓는다거나 뭐 이런 공공으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산출하는 방식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준공 당시의 집값에서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당시 집값 빼고 여기다 이제 공사비 같은 것들을 감해가지고 이제 그 부담금을 하는데 사실 이게 몇 억씩 나오면 사실은 사업 수익성이 너무 떨어질 수밖에 없죠. 네. 재건축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뭐 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결국은 그 첫 관문이라고 그러잖아요. 결국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지금 문이 굉장히 강하게 닫혀 있는 네.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특히나 뭐 아마 그 안전진단이 정밀 안전진단까지 가서 쉽게 통과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은 건물 자체가 과거에는 저층이었는데 중층 이상으로 지은 아파트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웬만한 하중을 받기 위해서는 골조가 튼튼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안전진단 통과하는 게 만만치 않을 건데, 근데 이걸 너무 이렇게 강하게 규제를 하다 보면 결국 시작도 못하는 그런 네. 상황인 거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초과이익 환수 같은 경우도 아니 이게 내 돈 가지고 내가 집 짓겠다는데 왜 이렇게 자꾸 내 재산권을 침해하냐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재개발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공익성도 없고 그리고 지금까지 너네들이 나라에서 깔아준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활용을 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너희들 집값도 올랐고 그 주변에 나중에 집이 들어서면은 총량이 정해져 있는 기반시설 안에 교통량도 늘어나고 또 일조권도 침해가 되는데 이게 무조건 해줄 수는 없다라는 네. 의견들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다 참 쉽지 않은 상황이라 아무래도 뭐 실제로 이제 공급에 대한 또 안전 그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이 생각처럼 획기적으로 규제를 푸는 건 어렵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들죠. 네,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 이렇게 규제를 강화해 놓으니까 사실은 이제 대통령 후보 시절의 공약에 보면 안전진단 완전 폐지하겠다라던가 다 없앨 것 같던데. 네, 굉장히 이제 좀 급진적인 이제 네. 막 그 공약을 내놨었는데 실제로 이제 그 정부가 정권이 바뀌고 네. 나서는 사실 이게 안전진단도 법 개정이 필요해서 어렵다고 하지만 실제로 지침만 개정하면 어느 정도 완화는 가능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시기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8월에 나오는 대책에 보면 뭐 이런 부분이 다소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을까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궁금하기는 합니다. 네. 그래요. 그런 내용들이 이슈다 보니까 최근에 반포 현대 아파트인가요? 네. 반포 주공. 아, 네네. 반포 주공. 예. 거기도 이슈가 됐던 것 같은데 뭐 상황이 어떻길래 이렇게 이슈가 많고 막 난리가 나는 겁니까, 지금? 여기가 반포 주공은 굉장히 큰 단지죠. 그래서 네. 8,000세대 정도가 이제 지어진 1주구만 하더라도 그래서 1, 2, 3, 4주구가 있는데 3주구만 떼어서 다시 사업을 하는 거고요. 나머지 이제 합쳐가지고 반포 1, 2, 4주구가 같이 재건축 사업을 하는 곳인데 근데 여기가 이제 그 사실상 입지도 비슷하고 하나의 사업으로 보셔도 될 정도로 비슷한 이제 그 위치에서 이루어지는 재건축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프리미엄이 거의 10억 가까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반포 1, 2, 4주구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아까 제초안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그 유예 기간을 줬어요. 그래서 2018년 1월 1일 이전에 관리처분 인가 신청하면 그러면 이제 제초안 면제해주겠다라고 해서 1, 2, 4주구는 이때 이제 신청을 한 거죠. 그래서 제초안이 없어요. 네, 피해 가게 됐고 3주구는 이때 못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하다 보니까 지금 제초안이 지금 시뮬레이션 돌려본 결과 이제 모 단지에는 뭐 7억 이상 부과될 예정이다라고 하는 데가 바로 한번 추측해 보건대 반포 3주구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거래 가격이라던가 수익성이라던가 이런 게 달라지게 된 사례가 되는 거죠. 여기도. 이거 나중에 그 시뮬레이션 돌려는 거 이거 엉터리로 나오면은 완전히
참 신뢰도 무너지겠어요. 그 시뮬레이션 된 사람들.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나오면 더 나오지 더 올라오진 않겠다 이렇게 반응을 하시는 것 같기는 해요. 네. 근데 그 얘기 들어보면은 참 뭐 안전진단도 그렇죠. 네.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걸림돌이죠. 또 분양가 상한제도 이게 쉽게 네. 건드릴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네. 그럼 이거 뭐 요즘 재건축 아파트라는 것이 상당히 투자 상품화 되어 있는 그런 네. 뭐랄까 부동산인데 네. 이게 뭐 투자성 어떤 것 같습니까? 지금 시장 환경 안에서는? 이게 실제로도 규제가 막 강화가 되면서 재개발의 풍선 효과가 많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요? 네, 지난 정부에서 갑자기 재개발이 뭐 1년 사이에 몇 억씩 오르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그럼 차라리 재개발이 낫다라고 생각을 해서 재개발로 이제 갈아타시는 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고, 다만 이제 앞으로 어쨌든 재건축 관련해서는 이번 정부에서는 좀 규제를 완화하려는 기조는 맞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실제로 재개발은 전세가나 대출금이 너무 적기 때문에 투자금이 또 많이 들어가거든요. 거기다가 이게 재건축보다 소득 수준도 좀 낮은 곳에서 많이 되고 기반 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하나도 없다 보니까 시간이 훨씬 오래 걸려요. 재개발 같은 경우가 사업을 진행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권리관계도 복잡하죠? 네, 맞아요. 권리관계도 너무 복잡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재건축이 사실 실투자금 면에서나 또 이제 입지가 보통 좋은 곳에서 재건축 아파트는 이제 있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이제 실거주도 가능하고 뭐 이런 장점들이 있어서 규제만 좀 완화되어 가면 재건축 아파트로 좀 많이 수요가 돌아올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수요가 지금은 일시적인지 뭐 장기적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수요가 어느 정도 이탈을 했는데 그럼 뭐 재건축 상품이라는 자체가 갖고 있는 펀더멘탈이 있다 보니까 네. 나중에 다시 또 수요들이 몰릴 수 있다. 네, 규제가 완화되면 지금 사실 규제가 너무 한 번에 강화가 되다 보니까 좀 일시적으로 수요가 좀 없어지는 그런 완전 경향이 겹겹이 지금 쌓여 있죠. 뭐. 네, 맞아요. 있다 보니까 이 규제 문제만 조금 해결이 되면 아무래도 장점이 많다 보니까 재건축 쪽으로 이제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사실 요즘 청약도 어렵다 보니까. 네. 청약 얘기 말씀하셔가지고 그런데 지금 청약 대기 수요들이 관심 있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둔촌 주공인데 여기 청약 대기 수요자들이 봤을 때는 이거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조합들하고 시공단하고 갈등이 엄청나게 심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어느 정도 뭐 보도된 내용으로 보면 극적으로 합의를 했다라고는 하는데 네. 뭐 한쪽에서 뭐 포기를 한 건지 뭐 합의가 네. 정확하게 이루어진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뭐 이루어진 것 같습니까? 그런 합의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하나 상가 관련해서 분쟁이 좀 있어서 그 부분만 이제 마무리가 되면 사실상 이제 합의가 되고 공사 재개는 11월에 이뤄진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처음부터 분쟁이 있을 때부터 사실은 합의가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던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게 계속해서 분쟁이 좀 극단적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조합이랑 시공단 전부 다 이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는 맞는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게 조합이 무조건 불리한 싸움이 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정치가 다르잖아요, 지금 솔직히. 네, 맞아요. 네. 네. 그리고 2주까지 마친 상황에서 이게 매달 나가는 금융 비용만도 얼만데 이거를 지금 그 몇 개월 지연시킨 것 때문에도 지금 뭐 1조 정도가 사업비가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뭐 피해가 늘어나는 건 조합일 수밖에 없어서 결국 이제 합의가 이루어졌죠.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합의가 이루어진 거는 기존에 이제 분쟁이 됐던 거는 공사비 증액 관련된 거였어요.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조합에서 인정을 해주고 조합에서는 한편으로는 공사비가 너무 과다하다라고 해서 그 검증을 받고 이제 마감재나 이런 것들을 좀 변경해 달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합의안에 합의가 안 됐죠. 그래서 그럼 뭐 추가적으로 공사비가 뭐 인정될 가능성이 계속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사실은 공사비 증액 관련해서 총회 결의를 거쳤는데 네. 이제 그 조합 집행부가 바뀌면서 이제 바뀐 집행부에서는 이 총회 결의를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공사비 증액을 두고 이제 그 좀 무효라는 주장을 했었던 건데 실제로 이제 뭐 이번에 그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기존에 이제 공사비 증액하기로 했던 계약은 그냥 유효한 걸로 처리를 해서 그 정도 선에서는 이제 공사비 증액이 되고, 향후에 만약에 추가로 이제 공사비 증액이 필요한 경우다라고 하면 그건 이제 총회 결의나 뭐 이런 것들을 거쳐서 되겠지만 어쨌든 이번에 이런 사태를 겪은 만큼 아무래도 공사비 증액이 또 추가로 될 여지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둔촌 주공 어떻게 보세요? 뭐 일반 분양분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실수요자들 관심 많을 것 같은데 본인이 청약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청약을 해도 되는 그런 네. 곳이라고 봅니까?
실제로 이제 서울에서 이렇게 많은 물량을 풀 수 있는 경우가 둔촌주공밖에 없다고 보이거든요. 뭐 지금으로서는. 당군 얘기 맨날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좀 식상할 정도로 네. 이제 당군이라 최대 재건축이다라고 하시는데, 근데 이게 여기서 일반 분양 물량을 보면 작년에 서울시에서 전체 일반 분양했던 거랑 거의 비슷할 정도로 이제 물량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 주변에서도 기다리면서 이제 청약 안 넣으시거나 아니면 집 안 사시는 분들 많다가 이게 너무 안 되니까 이제 이거 기다리다 그냥 집 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게 원래는 2019년도 상반기에 분양을 예정했었는데 이때 이제 선분양이냐 후분양이냐 두고 갈등이 있어서 조합 집행부가 한번 바뀌고 원래 올해 초에 이제 분양이 됐어야 되는데 또 이렇게 공사비 둘러싸고 갈등이 생기다 보니까 빨라야 내년 초에 이제 그 분양이 가능하다라는 건데 근데 이제 이게 최근에 또 이런 분쟁이 좀 발생하고 부동산 경기도 안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84형 조합원 매물 같은 경우에 20한 4억 정도에 거래되던 게 16억대로 이제 떨어졌다. 뭐 이런 기사들도 있어요. 그리고 시세가 어쨌든 그 정도로 이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현재로서는. 근데 이제 분양가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분양가 관련해서 이제 작년에 조합에서 뽑은 금액은 3,500만 원 정도였고, 허그에서 이제 고분양가 해서 이제 정한 금액은 2,900만 원 정도였는데 이번에 이제 자재비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인상되면서 이런 걸 좀 반영해서 분양가를 다시 이제 심사를 해볼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어떤 일각에서는 최대 4천만 원까지도 가능할 수도 있다. 일반 분양가가 평당이라고 얘기는 나오는데 근데 이제 전문가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4천만 원까지는 좀 어렵고 기존에 한 3,500만 원 정도였으니까 뭐 이런 것들 조정을 하면 한 3,600에서 700 사이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죠. 네. 그 실수요자들 관심 많다고 했는데 뭐 결국 기다리다 보니까 분양가가 만만치가 않네요. 그렇죠. 그래서 84형 받으면 9억에서 10억 사이가 되니까 사실 이제 부동산 시세는 요즘에 좀 떨어지는 분위기고 또 분양가는 오르고 하니까 기존보다는 수익이 많이 떨어지시긴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는 그 로또 분양 뭐 요거는 조금 사그라들 가능성은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이거 하도 부동산이 정책마다 움직이는 변화가 많다 보니까 또 그렇죠. 이런 일각에선 그런 의심까지도 하더라고요. 이거 완전히 이거 뭐 조합하고 시공단끼리 둘이 짜고 치는 고수 아니냐 그런 맞아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지금 극적인 타결이 일어나고 이런 의심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근데 뭐 분양가가 제가 부동산을 하는 입장에서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보면은 글쎄요 4천만 원이라는 금액, 뭐 3,700만 원이라는 금액, 그 금액으로 한다라고 해도 많은 수요자들이 좀 몰리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여지긴 합니다. 네, 그럴 것 같긴 해요. 사실상 이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루트는 청약 아니면 뭐 재개발, 재건축 투자인데 사실 청약을 받는 거는 명확하잖아요. 새 아파트가 지어지는 게 향후 몇 년 내로 되는 거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원하실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또 서울 안에서도 그 정도 대규모로 공급될 수 있는 지역이 한정적이고 뭐 그 이후에 또 시세 상승분이라든지 주변에 아파트의 뭐 편의 뭐 이런 거 노리시는 분들이 또 많다 보니까 뭐 높은 분양가긴 한데 그래도 청약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많겠다라고 생각은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분양가가 높다 보니까 이게 재건축만은 바라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재개발도 같이 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그래도 재개발이 재건축보다 규제는 좀 덜하잖아요. 확실히. 재개발이요? 그렇긴 한데 너무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재개발은.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통 재개발, 재건축을 구분을 잘 못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그러신데 근데 이제 재건축은 그냥 대략적으로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재개발은 단독 다가구 막 다세대 밀집돼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하려면 일정한 동의율을 세워야 되는데 근데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주거 형태도 다르고 또 소득 수준도 아무래도 이제 아파트보다는 낮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동의율 채우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재개발은 무조건 속도가 좀 느릴 수밖에 없다라는 단점이 있고 또 이제 재개발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값이 비싼 이유가 프리미엄이 붙어서 비싼 거지 원래 객관적인 가치가 비싼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이 굉장히 적게 나와요. 재건축 아파트에 비해서. 그리고 전세 수요도 사실 많지는 않죠. 재건축은 전세 수요가 많잖아요. 입지가 보통 좋은 데 있으니까. 근데 이제 재개발은 그렇지가 못해서 그 전세가나 뭐 이런 대출금을 생각해 봤을 때 실투자금이 좀 많이 들 수 있죠.
입지가 떨어지는 데 비해서 실제 들어가는 투자금은 많이 들어갈 수가 있고, 최근에 이제 재개발이 또 문제가 뭐냐면 뭐 공공 재개발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재개발 형태가 다양해지다 보니까 더 헷갈려졌다고 너무 그러더라고요. 헷갈리고 이게 어떤 걸로 이제 진행이 될지 알 수도 없고 사업 수익성이나 분양 자격을 분석할 때도 사실 확답을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결국에 청산당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들어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점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청산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러는데 이 입주권 바라보시는 분들이 이제 투자 방식이 뭐 요즘에 사업 방식도 많아지다 보니까 투자 방식도 많아졌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뭐 무허가다, 신축 빌라다 뭐 이런 것들에 투자를 해놓고 되냐 안 되냐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설명하시는 분에 대한 얘기만 듣고 그게 모르겠어요. 그 때로는 그 안 된다라는 것을 뛰어넘는 경우들도 물론 있겠지만 그게 일반적이라고 보는 거는 옳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에 대해서 좀 조언들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뭐 어떤 점들을 체크하시라고 말씀 주실 것 같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다 말씀드리려면 너무 복잡한데 일단 재건축보다 재개발이 훨씬 복잡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재건축은 그냥 아파트 사시면 되는 건데 재개발은 땅이나 건물 둘 중에 하나만 갖고 있어도 입주권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독특한 입주권들이 있어요. 무허가 건물이라던가 뭐 땅만 가지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입주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제 무허가 건물 사면 다 입주권 받는 줄 아시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을 해야만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요건이라면 뭐 어떤 그래서 것들? 기본적으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1984년 1월 24일 이전부터 주거용으로 쓰는 무허가 건물이면서 조합 정관에 분양권을 주기로 돼 있는 거 이런 걸 다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무허가 건물이 나오면 사실 이게 그 재개발 구역에서는 매매가가 프리미엄 플러스 권리가액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무허가 건물은 가치가 없다 보니까 프리미엄만으로 거의 거래가 되니까 매매가 자체는 낮아요. 그래서 시장에 나오면 그날 거래되거든요. 그러니까 확인도 안 하시고 하는 거예요. 한 번도 가서 보지도 않고. 일단 사놓고? 네, 일단 사시는 거죠. 사고 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일단 사고 나서 해결해달라고. 아직 잔금 안 했는데 이거를 무허가 건물 입주권이 나오냐라고 물어보시는 분 되게 많거든요. 그렇고 그리고 땅만 가지고 있는 경우도 사실 요즘에 다주택자 규제가 많다 보니까 되게 이제 불티나게 팔리는 매물이에요. 근데 이것도 일정한 요건들이 있어요. 좀 복잡한데. 또 그것도 또 사자마자 또 전화하겠네요. 네, 맞아요. 계약금만 넣고. 시점을 보셔야 되는데 그런 거 모르시는 거죠. 그래서 사면 나온다라고 해가지고 사시는데 그래서 나중에 보면 계약서를 보면 입주권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어요. 파는 사람이 그냥 나온다고 얘기했겠죠. 뭐 그러니까 그거밖에 되냐고 없고 물어봤겠죠. 뭐. 매매 계약에는 그냥 나는 무허가 건물을 사고 판 거지 거기에서 뭐 입주권을 얻기로 하는 특약을 넣었다거나 이런 게 없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막상 입주권이 안 나와도 매도인은 그냥 난 무허가 건물 팔았으니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나오거든요. 그래서 구제받기가 좀 어려우실 수가 있기 때문에 특약상도 좀 잘 작성하셔야 되고 무엇보다도 아무리 급하더라도 계약 전에 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동산에서 매도할 때 특약에다가 입주권이 안 나오면은 뭐 계약금 돌려주겠습니다. 아니면은 이 계약은 무효로 하겠습니다. 뭐 그런 거 써주겠어요. 일단 팔고 나서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쓰더라도 되게 불명확하게 쓰는 경우가 많고 아예 안 쓰는 경우도 많고. 근데 가가지고 예전에 얘기 좀 들어보고 하면은 지금은 이런데 아마 정권이 바뀌면 뭐 제도가 바뀌면 뭐 그런 뭐 이상한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저는 내용들을 대략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 또 그리고 마음을 먹고 여기 내 지장만을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은 혹 하고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특약 그 부분이 중요하다. 네, 특약이 있더라도 이거를 구제받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없으면 아예 안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작성을 생각보다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그런 부분에서 안정장치가 되어 있거나 좀 뭐 사업에 대한 속도에 대한 기대감들 아니면 또 현업에 있다 보니까 문의가 많이 오는 그런 뭐 지역들 몇 개만 좀 찝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재개발 지역은 전반적으로 좀 비슷하긴 한데 서울에 있는 구역은 이게 근데 투자금이 가장 중요하죠, 사실은. 근데 이게 투자별로 좀 나눠 주세요. 무제한 많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한남동이나 성수 재개발 쪽을 보셔야 되는 건데 지금 한남동 같은 경우에는 3구역이 제일 빨라요. 근데 여기도 이제 감정평가 관련해서 좀 분쟁이 많아서 지금 뭐 좀 분쟁이 있는 상황이고 또 쪼개기나 이런 매물이 좀 많아서 사업성이 어떻게 되느냐 약간 조금 의문이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여기는 지금 분양 신청까지 마쳤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빠른 편이라서 여기는 이제 뭐 20억 이상 가지셔야지 이제 실투자가 가능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한남 5구역도 되게 입지가 좋거든요. 그래서 한강 뷰이면서 그리고 평지
네, 그렇죠. 여가지고 굉장히 좋고 또 성수동 쪽도 워낙 핫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쪽도 이제 비슷한 투자금으로 또 진입을 하실 수 있고 서울에서 가장 적은 투자금으로 갈 수 있는 곳은 장위동 보시면 장위동이요? 돼요. 네. 근데 이제 장위동도 막 그 해제된 데가 있고 아직 구역 지정도 안 되고 이런 데들도 있어서 사실 14, 15구역 정도 보시면 여긴 조합 설립 인가 정도는 낮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데는 4억에서 5억 정도 투자 가능하고 괜찮은 금액 아닌가요? 괜찮죠. 4억 지금 네, 서울에 재개발죠? 꼭 내가 이제 서울에 내 집 마련을 해야겠다라는 의지가 강하신 분들은 뭐 장위동 쪽 보셔도 나쁘진 않아요. 저번에 차 타고 그쪽 지나가 봤는데 뭐 예전하고 장이동 지금하고 다르던데요? 엄청 네, 좋아졌던데요? 그리고 여기가 전면 다 재개발 어쨌든 계획은 장이동 있기 때문에 사놓으신 건 아니죠? 네. 사고 싶은데 네. 그렇고 그리고 이제 뭐 조금 더 있으시면 청량리나 좀 이쪽으로 오시는 것들 신당동이나 뭐 네. 이쪽도 있고 또 이제 아주 좀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수도권 지역을 좀 보실 수도 있어요. 수도권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수도권도 이제 보면은 뭐 원당이나 이런 데는 사실 이제 그 뭐 일산 쪽에 이제 교통호재로 많이 올랐었잖아요. 네. 근데 여기 상대적으로 굉장히 낙후된 지역인데 아직 이제 뭐 이주하고 곧 입주할 수 한 3, 4년 내로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도 네. 그러니까 구역도 한 2, 3억 되면 투자가 또 가능한 데들이 투자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데 보셔도 좋고 또 이제 최근에는 모아타운 지정이 많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그것도 소규모 핫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소규모 재건축이나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이런 것도 활발히 진행을 하기 때문에 네. 이런 쪽은 정말 실투자금이 적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보시는 건. 근데 다만 투자금이 적으면 적을수록 초기 재개발 단계이고 위험이 클 수 있다라는 건 인지를 하고 가셔야죠. 돈을 얼마나 많이 풀어놨으면 2, 3억도 우리가 지금 싸다 비싸다 네. 뭐 얘기할 정도 되면 진짜 시장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린 것 같긴 하네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네네. 그 모아타운 있잖아요. 네. 모아타운 갑자기 좀 제가 네. 질문을 드리는데 네네. 이게 요즘에 인기가 좀 있는 이유가 어떤 점 때문에 좀 인기가 좀 있다라고 그 뭐랄까요 상담하시는 분들이나 네. 투자 생각하시는 분들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근데 일단은 이게 재건축 규제가 많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이런 뭐 소규모 재건축이라던가 가로주택이라던가 리모델링 그렇죠. 네. 이런 거는 외면을 많이 받던 맞아요. 사업인데 최근에 수익성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요? 재건축 부담금이나 이런 걸 고려했을 때 기술도 많이 좋아지고 있다 그렇죠.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곳들이 많아졌고 또 이제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그것도 크죠. 장점이 네. 있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간에 서울시에서 모아타운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했을 때 실제로 이제 그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이 모아타운 관련돼서 정책 공부도 좀 많이 하는 것 같고 한동안 좀 밀어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는 좀 나오긴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모아타운 쪽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런 구역들이 지정이 되고 네네. 또 소위 말하는 몸테크도 네네. 하고 때로는 본인들이 매입을 해가지고 세를 놓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가지고는 이게 뭐 공급자라든지 또는 그 수요자들이라든지 청약시장 우리가 지금 앞에서 그런 얘기들 했는데 소외받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임대시장에 머무르고 있단 말이에요. 네. 또 거기에 최근 들어서 전세에 대한 대출 규제는 아직 아니지만 대출에 대한 그 금액 같은 경우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깡통 전세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지금 뭐 전세 관련돼서 전세금 떼이는 사람도 많은 것 같고 뭐 방송도 많이 나오는 것 같고 기사도 네. 많이 나오는 것 같고 김예림 변호사 네. 이름도 많이 나오는 것 같고 네, 근데 실제로 제가 요즘에 깡통전세 관련해서 인터뷰를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최근에 좀 더 많아지는 것 같긴 하거든요. 관심 갭 투자를 자체가. 많이 했으니까 네, 그런 것도 맞아요. 많았죠. 거기다가 이제 임대차 3법으로 전월세 값이 많이 올라가면서 빌라로 많이 밀려나신 분들이 이제 타겟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뭐 허그에서 이제 물어준 이제 그 보험금이라던가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뭐 역대급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문제가 많고 당분 일의 최대 아니에요?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국토부나 뭐 허그에서도 지금 대대적인 좀 정책을 마련하려고 해야 여러 돼요, 가지 이거 좀. 캠페인들을 하고 있고 또 이게 보면은 굉장히 조직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거든요. 아니 봤더니 막 수백 채씩 막 사들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그 혹시 강서구 세모녀 전세 사기단 보셨어요? 그럼 부동산 사람들 다 알죠. 네, 그래서 그거 보시면은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는 무리한 갭 투자로 인해서 이렇게 돈을 못 돌려주는
알려준 케이스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뒤에 조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직들이 명함을 돌리고 다니면서 그 일단은 그 깡통 전세에 쓸 그 전세 사기에 쓸 매물을 확보를 한대요. 그 다음에 이제 전세로 들어올 분한테 이제 거의 뭐 그 매매가에 육박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받고 그 잔금을 받는 날 바지 사장, 노숙자라던가 예, 그냥 아예 좀 이제 재산이 없는 분 뭐 이런 사람으로 이제 그 명의를 바꾼 다음에 보증금을 들고 도망을 가는 그런 형태인 거죠. 예. 그 저도 실무를 하다 보니까 막 진짜 들은 얘기예요. 정말 그 노숙자를 세운다든지 네. 아니면은 1억짜리가 있으면 네. 전세를 1억 5천에 맞춘단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그 매매 금액은 정리를 하고 5천이라는 그 돈 가지고 이제 나눠 먹는 거예요. 네.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종부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은 감당을 못한 세금들이 나온 거죠. 네. 그리고 대출에 대한 그 이자 부담도 이렇게 눈덩이처럼 오를 거라는 생각을 못한 거죠. 계속 네. 저금리에 기대 가지고 조직적으로 움직였던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어느 정도 뿌리를 좀 뽑아야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런 뿌리 뽑기 위해서 유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네네. 사기의 유형들 뭐 어떤 것들이 지금 있는 거야? 그래서 좀 이제 피해야 되는 부분들. 가장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거는 깡통 전세죠. 근데 이거는 사실 이제 그 빌라에 들어가시면서 시세 확인을 좀 제대로 해보셔야 될 필요는 있어요. 시세가 어렵지 않나요? 근데 알 수가 없죠. 빌라는 이제 객관적으로 시세가 안 깜깜이에요, 나오다 깜깜이. 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보니까 아파트랑 다르게 그래서 내가 보증금을 이제 내고 가는 게 이게 그 시세에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고 들어가시긴 하거든요. 신축은 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죠? 신축 예. 빌라 같은 경우는 더하고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을 좀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마련을 한다거나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긴 한데 그거 하나 만들면 장사가 될 것 같은데 그거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어쨌든 간에 뭐 이런 부분은 시세 확인을 그래도 어떻게 뭐 부동산이라도 돌아보셔가지고 좀 정확하게 좀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동산들도 같이 네. 뭐 서로들 하던데 뭐. 그렇죠. 그래서 사실 쉽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신축 빌라라고 해서 깨끗하고 좋으니까 이제 보증금을 내고 들어가시는데 사실 좀 주의하셔야 되겠죠. 거액의 보증금을 낼 때는. 그래서 이 깡통 전세는 사실상 뭐 시세를 좀 확인해보고 안 들어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고 그리고 이제 보증 보험 제도라는 게 있는데 이걸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이거를 허그나 뭐 이런 보증 보험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다가 이제 그 보증금을 보험으로 해주는 거거든요. 나중에 이제 전세 그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안 돌려준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보험 회사에서 대신 받으실 수가 있는 제도라서 이거를 그 전세 계약 체결하시기 전에 이게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따져보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가입이 안 되면 좀 수상한 물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런 걸 확인을 좀 하셔서 이게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 보증보험 자체가 있는 걸 모르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그 정도예요? 네, 그리고 실제로 가입률도 20%대밖에 안 된다고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이런 제도를 활용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많은 유형이 최근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세금 체납해가지고 이게 압류가 들어와서 그걸로 공매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내 보증금도 이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세금이 있어서 제일 먼저니까. 네. 근데 이게 압류가 됐으면 등기부 떼보면 바로 아실 수가 있는데 압류가 아직 안 된 미납된 세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계약 체결하실 때 미납 뭐 세금 열람 내역이라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임대인이 동의를 해서 자기가 이제 그 제공을 해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거를 좀 요청을 하신다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네. 저는 뭐 실무적으로 접근을 하면 그런 얘기도 해요. 지금 이 분위기에는 아예 조금 오래되더라도 네. 신축 빌라 그냥 들어가지 마라. 네. 신축 빌라 너무 시세가 없다 보니까 또 등기부의 내용들도 없다 보니까 뭐 예측하기 좀 어려운 것 같고 네. 또 올 전세는 조금 리스크가 오히려 있을 것 같아서 네. 차라리 지금 월세 전환 많이 되고 있는 이유도 이런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올 전세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 보증금 소위 말하는 뜯길 일이 많다 보니까 솔직히 약간 이제 반월세, 반전세 형태로 보증금을 좀 조정하고 일정하게 월세를 내면 좋겠는데 뭐 이렇게 마음 먹고 하는 사람들이 뭐 올 전세 받으려고 하지 네, 맞아요. 뭐 섞어가지고 하려고 하지 네. 않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이게 사실상 피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현재 어려워요. 현행 제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왕에 그냥 하시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은 이제 전세 보증금을 너무 높게 책정하는 건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 항상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될 그 것 좀 같아요. 자문 좀 하세요. 네? 제도 전세 개선 뭐 이런 거요. 네, 그런 거 자문을 좀 하시고 실무에 좀 접근하신 분이 좀 도움을 주셔야지. 뭐 네. 맨날 그거 뭐 그 인터뷰만 해주시지 말고 네. 직접적으로 기여를
좀 하셔야지. 이게 시스템이나 뭐 이런 게 하여튼 개선돼야 될 부분들은 많은 것 같긴 해요. 눈에 보면은. 보이죠, 좀 몇 개들. 네.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좀 정책적으로 자문도 하시고 또 뭐 허그든 어디든 좀 적극적으로 좀 섭외를 하셔가지고 좀 얘기 네. 좀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저희가 네. 오늘 뭐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서 모셔가지고 이야기 들었는데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 또 지금 뭐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그 상황에서 어떤 뭐 투자라든지 조심해야 될 것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사람들 만나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마련하려고 하니까 그때 좀 나와가지고 적극적으로 많은 분들한테 홍보도 좀 해주시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디어나 팁 같은 거 그런 거 좀 전달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뭐 재개발 재건축 요즘 가장 핫한 키워드 또 깡통 전세 또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이슈거리입니다. 오늘 그 얘기에 대해서 나눠봤고요. 앞으로도 관련된 이야기 뭐 김예림 변호사 종종 모시고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여기까지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부동산 관련된 5가지 이슈 다뤄봤습니다. 투자자 분들 또 청년 신혼부부 분들 뭐 이 분들이 잘 보시고 대응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최근 혼탁하고 어지럽습니다. 이 부분들을 각계 전문가들 의견들 잘 참고를 하시고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